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최근 둔화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감소 추이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증감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사업장은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 유입된 가운데 두창을 치료할 의료진들이 분지침으로 15번 찌르는 2세대 두창 백신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접종 방식이 더 간편한 3세대 백신을 다음 달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30일까지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밤사이에 비구름이 강해지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올 가능성이 높다며 비 피해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국제 해커 단체 어나니머스는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나니머스는 권 대표가 끼친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현 시점에서 최선은 권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 대비 소폭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재유행 시작으로 보긴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월 유행 정점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었지만 최근 둔화하고 있다며 감소 추이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유행이 다소 증감을 반복하는 등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감소하면서 확진자 증가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가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확진자 추이와 위중증 사망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용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한 사업장은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 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숭이 두창의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원숭이 두창 예방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서 유증상자 신고를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국장에서는 원숭이 두창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는 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과정에서 입국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숭이 두창의 잠복기가 21일로 길어서 입국 당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발생 국가를 방문한 뒤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은 자발적 신고가 중요한 감염병의 발생 초기에 의심 환자를 숨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도 유입된 가운데 원숭이 두창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료진들이 국내에 보유 중인 2세대 두창 백신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접종 방법이 까다롭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이 백신 대신 3세대 백신을 다음 달 들여온다는 방침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액체 용제를 주사기로 빼내 가루 백신병에 넣고 잘 섞습니다. 주사기 대신 사용하는 건 아주 작은 포크처럼 생긴 분지침. 백신을 묻혀 어깨 아래 한 곳을 15번 찌릅니다.
네, 처음에는 15번 찌른다고 해서 좀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안 아파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피부에 상처를 내서 항체를 만드는 방식이라 접종 후에 물집이 잡히는데 체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불편한 건 둘째치고 딱지가 앉아 떨어지기 전엔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이었으면 이 백신을 맞아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 병원은 국립중앙격리병원으로서 두창을 비롯해서 원숭이 두창 환자가 가장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첫날 2세대 두창 백신을 맞은 의료진은 자원한 20명. 2세대 백신은 생물 테러 대비용이라 물량은 충분하지만 접종이 까다롭고 심근염과 뇌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당국은 전 국민 접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백신이다 보니까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말한 대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3세대 백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반 피하 주사를 4주 간격으로 2번 맞는 방식이라 더 간편합니다. 중증 이상 반응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맞으면 증상 발현이 억제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다음 달 들여오기로 한 정부는 3세대 백신도 다음 달 도입을 목표로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사례가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브리핑에서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원인 불명 소아 급성 간염 감시 체계를 통해 지난 12일까지 8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보고된 것과 비슷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사례 8건 중 3건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고 4건은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와 대장균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건도 유럽과 미국의 급성 간염 유형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인 불명 소아 급성 간염은 지난 4월 초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16세 이하의 환자들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위장계통의 증상을 보인 뒤에 중증 급성 간염과 간 효소 소치 급증, 황달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에 30일까지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북한에 머물고 있는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30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도 50에서 200mm의 큰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에 비구름이 강해지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비 피해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28일 밤사이보다는 29일 밤사이에 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7,960만 톤 정도일 거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2020년보다는 3.5% 증가한 것이지만 배출 정점을 기록했던 2018년보다는 6.5% 낮은 겁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부문에서 배출량이 7%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폐기물 분야는 재활용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이 1.6%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산업활동이 회복되고 이동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가율은 미국은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 낮고 전 세계 평균 증가율보다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강수량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기후변화로 더욱 강력해진 올여름 태풍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50년간 통계를 보니까 그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게 바로 태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태풍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나요? 작년이죠. 9월에 이제 세계 기상기구는 2021년에 이제 기후한 보고서를 갖다 냈거든요. 네. 여기서 1970년에서 2019년까지 총 11,000건에 이르는 재해가 있었는데 네. 이 때문에 20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약 2조 6,4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50년 동안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던 기후재난이 바로 태풍 등 폭풍으로 인한 것으로 무려 5,21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예. 자, 이제 그리고 2021년에 발생한 기후재난 톱 10에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4회, 그러니까 4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었던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77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예. 7번째로 피해가 컸던 재난이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했던 사이클론 야스이고요. 9번째가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인파. 그다음에 10번째 재난도 태풍으로 인도와 스리랑카를 강타했던 사이클론 타우크테이였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태풍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있을까요? 올해 이제 5월에 미 해양 대기청은 이러한 그 태풍 피해가 급증하는 원인을 갖다가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기후 변화가 허리케인을 더 습하게 만들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대기 온도가 1도가 증가하면 대기 수분이 7% 증가를 하면서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죠. 예. 최근 허리케인이 산업화 이전보다 그때 발생했던 허리케인보다 11%나 더 많은 비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또 태풍 이동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서 태풍이 더 강력하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홍수를 가져옵니다. 예. 2017년 허리케인 하비에 이어서 쏟아졌던 1,300mm에 달하는 호우가 아주 좋은 예이고요. 세 번째가 이전보다 태풍이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위도가 극지방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적도에서 극지방 쪽으로 이동하고 해서 이제 피해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라고도 밝혔고요. 네. 네 번째가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가 하루 만에 시속 89km 이상 급속하게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급속 발달 태풍으로 인해서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대기 수분이 태풍의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올 여름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다고요? 일단 이런 태풍이라든가 허리케인이라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기관이 미 해양대기청, 네. 이제 콜로라도 대학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연구팀들이 이제 예측자를 가지고 올여름 태풍을 예측해봤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태풍 예측 기관들은 주로 이제 미국에 영향을 주는 대서양, 그다음에 중부 태평양 예보를 발표를 하는데요. 예. 먼저 미 해양대기청은 올해 5월 22일에 올여름 대서양에서는 평균 이상의 허리케인 시즌을 예측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라니냐와 함께 평균보다 높은 대서양의 해수 온도면으로 인해서 평년보다 많은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미 해양대기청은 대서양에서 14개에서 21개의 열대성 폭풍, 그러니까 이제 시속 63km 이상이고요. 네.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 6개에서 10개는 허리케인급, 그러니까 시속 119km 이상의 바람으로 발달할 것이며 이 중에서 3개에서 한 6개 정도가 카테고리 3에서 5은 굉장히 강력한 시속 179km 이상의 아주 강한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 이 예측은 70%의 신뢰도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할 확률은 65% 정도가 되고 평년 정도 허리케인이 발생할 정도의 확률은 25%, 평년보다 적은 허리케인이 발생할 확률은 10%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여름에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거나 또 강하게 발달할 확률이 높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첫째, 허리케인 시즌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라니냐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대서양과 카리브해 지역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상당히 뜨겁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약한 열대 대서양 무역풍의 영향도 있고요. 네 번째가 강화된 서아프리카 몬순의 영향 등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의 허리케인 예측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서태평양 태풍 예측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 일본 혹은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주는 이제 바로 이 태풍이 발생하는 곳이 북서태평양 지역이죠. 예. 북서태평양 그 태풍에 대한 예측은
우리나라 국가태풍센터에서 발표를 했죠. 5월 25일에 함동주 국가태풍센터장은 약한 라니냐가 지속되면서 열대 기단 쪽에 태풍이 올라올 확률은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주는 필리핀 동쪽 해상의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강도는 더 세질 수 있다. 네. 태풍이 발달하더라도 서진하지 못하고 일본 열도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몇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독특하게 이제 알리안츠 리스크 컨설팅에서도 북서태평양 태풍에 대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올해는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 약간 태풍 숫자가 많을 가능성은 있지만 30년 기후 평년치보다는 20% 정도 덜 발생할 것이며 올 여름에는 23개 열대성 폭풍, 13개 태풍, 7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KW예보센터에서는 올여름 태평양에서 태풍 발생 횟수는 22개에서 한 23개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찾아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올해 북서 태평양의 그 태풍 활동이 이제 그 30년 기후 평균치보다는 조금 적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이유는 뭔가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라니냐 때문입니다.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낮은 현상인데요. 일단 적도 태평양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그러니까 이제 수온이 굉장히 차가워진 현상이 라니냐죠. 네. 라니냐는 이제 중부 태평양과 북서 태평양의 태풍 활동을 좀 억제를 하고 대서양의 허리케인 발생을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필리핀 동쪽 해상의 태풍 발생 확률이 그런데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원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적도 부근 해상에서는 태풍 발생이 적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는 필리핀 동쪽 해상과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죠. 필리핀 동쪽 해상의 해수 온도가 매우 높고요. 그만큼 태풍의 위력도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올여름에 위력이 큰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태풍은 남이 북위 5도 이상 구역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 되는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8일에서 14일 사이에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인 열대 태평양 니노 3, 4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보다 1.2도 낮은 상태를 기록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보다 1.4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서 태평양에서의 라니냐 활동은 여름 내내 그리고 가을까지 지속될 것으로 세계적인 기후기관들이 예상에 따라서 북서 태평양의 태풍 활동은 평년보다는 약간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라니냐로 미국 허리케인은 더 자주 발생하지만 북서태평양의 태풍 활동은 좀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올 여름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대책만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태풍이 이제 예상될 때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은 우선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좀 대피할지를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피 계획은 아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사전에 어디로 갈지 좀 결정을 하고요. 길을 정하는 게 좋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떨어져서 서로 연락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가족 의사소통 계획을 만드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예. 또한 산간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요. 주택이라든가 차량,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가족이나 지역 주민과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예.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를 해서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금이라든가 2주간 정도 쓸 수 있는 약품, 휴대폰, 무선 충전기, 화장지나 손 세정제, 여성용품, 위생용품 필수로 챙기시고요. 예. 보험 서류라든가 임대계약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도 물에 잠기지 않게 미리 챙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한 라디오를 꼭 챙기시고요. 끝으로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외출은 좀 자제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등은 수시로 안부를 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예. 모쪼록 올해는 태풍 대비를 좀 잘해서 태풍 피해가 정말 가장 적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괜찮겠지, 문제 없겠지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날씨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도시 골목골목에서 전동 킥보드를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이 전동 킥보드가 각 지역의 미세먼지와 세부 기후, 도로 구석구석의 균열 상태를 분석해서 재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국토의 신경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교통정체를 피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렇게 공유 서비스로도 이용이 활발한데요. 국내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서울에만 5만 대 이상 운용되고 있는데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로변뿐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환경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자 주변의 기온과 습도, 대기압, 미세먼지, 지면 상태 정보 등이 1초마다 기록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와 지도로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면 특정 골목만 지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 열섬 현상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주변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지만 건물을 조금만 벗어나도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산에서 문제를 뽑는데 근데 내가 위험한지 이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킥보드가 수집한 자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도시 재난을 조기 감지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로의 요철과 지면 온도 정보를 융합해 겨울철 도로에 생긴 블랙 아이스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면 온도와 진동 정보 등을 결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파열 여부나 싱크홀 위험까지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제 쌓아놓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력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그 센서의 조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센서 무게는 배터리까지 포함해 1kg이고 한 번 충전으로 나흘 작동되는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센서 무게를 줄이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시에 위치한 스마트 도시에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제 해커단체 어나니머스가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를 만든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 27일 어나니머스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권 대표의 범죄 행위를 밝혀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권 대표를 겨냥한 이 동영상이 어나니머스 소속임을 주장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권 대표가 끼친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 대표의 책임을 묻고 최대한 빨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건강관리를 돕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제 해결도 어려워서 상당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손목에 차고 있으면 걸음수와 운동거리 등을 측정해주는 스마트워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신체활동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스마트워치를 받은 40대 이모 씨,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계속 늦어지고 1시간 20분 정도 운동을 했지만 스마트워치에는 40분만 기록된 겁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이틀 있다가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30-40분 정도 더 늦어져 있더라고요.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저번 주쯤에서 다시 보니까는 거의 날짜가 넘어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수차례 문의한 끝에 제조사에서 만든 앱을 추가로 설치하고서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 앱입니다.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앱의 특성상 접속 후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전용 앱과 스마트워치 간의 연동이 끊어지면서 정확한 시간을 불러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워치 시간 연동에 문제가 있다는 게시글은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단 측도 시범 사업이 시작된 1년 전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전화 문의에만 답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아예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 이거 받았네라고 물어보시길래 시계가 좀 안 맞네요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안 써 말씀을 하셨어요. 공단은 시범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있었고 향후 스마트워치 이용자들에게 인공지능 전화인 AI 스마트콜을 일일이 걸어 안내하는 등 추가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스마트워치 6만 6천 개를 보급하는 시범 사업에는 예산 17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5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예정대로 동반 인상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월 전기 요금 부담은 1,535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분기에 올릴 수 있는 최대 인상폭은 3원이고 연간으로는 5원인데 이번 3분기엔 1년치를 한 번에 적용했습니다.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약관까지 바꾸면서 긴급 수혈에 나선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외계층 대책도 내놨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불볕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350만 가구의 요금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합니다. 한전은 또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팔고 사업 구조 조정과 긴축 경영을 통해 6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부터 메가줄당 1.11원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 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국제 유가는 1년 전보다 61%, LNG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 인상 압력이 급격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당 15.88원에서 7% 인상된 16.99원으로 음식점 등 영업용 1요금은 7.2%, 목욕탕 등 영업용 2요금은 7.7% 오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1,760원에서 33,980원으로 2,220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7월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다음 달엔 전기와 가스 요금이 함께 올라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더욱 뛰게 됐습니다. 물가가 오를 거란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해물탕집. 끓이며 먹는 음식들이라 안 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뛰는 재료값에 안 그래도 힘든데 다음 달엔 전기와 가스 요금마저 동시에 오른다니 여름을 어떻게 버틸지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무섭죠.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우리는 또 끓이는 거기 때문에 틀어놔 많아야 그래도 무늬만이라도 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무섭지 전기요금이. 이번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물가는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대 상승률에 그쳤지만 올해 4월 인상을 거치며 급격히 올라 지난달엔 역대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4월 4%대에서 5월 5%대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데엔 전기와 가스 요금 상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월과 비교해 봤을 때 축산물과 전기, 수도, 가스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더욱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요인들은 물가를 더욱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오름폭보다 더욱 클 거로 보입니다. 먹거리부터 주유소 기름값까지 공물가로 신음하던 와중에 이번 여름 맹렬한 무더위가 예보된 터라 피부로 느끼는 전기료 인상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체감 물가가 오르니 물가가 더 뛸 거란 기대 심리도 덩달아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월급과 물건값이 더 오르면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나라박 원자재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에 이어 거리두기 해제 뒤 여행이나 외식 수요 증가가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상황. 이제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료마저 오르며 그나마 물가 상승을 억제하던 최후의 보루마저 흔들리는 셈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앞서 전기요금 인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한전의 경영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해외 사업장을 팔아서 적자를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에는 한전을 제외한 전력그룹사 5곳 소유의 해외 자산도 포함됐는데 내부에선 알짜 자산까지 팔아야 하냐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매각을 공식화한 해외 자산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석탄발전소 한 곳과 디젤발전소와 배전회사 등이 섞여 있는 사업장 한 곳입니다. 세부 석탄발전소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고 단기순이익은 200억에서 300억 원대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디젤발전소와 배전회사 등을 운영 중인 SPC, 특수목적법인 사업장 역시 최근 3년 동안 평균 단기순이익은 160억 원 이상입니다. 두 곳 다 우량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한전 측은 매각 주관사 선정이 끝나 같이 산정 중이라면서 매입 당시 투자 비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가 최소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금액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예 안 나가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5개 발전사가 각각 4%, 800억여 원씩 투자해 모두 20% 지분을 확보한 인도네시아 바양강산 사업도 알짜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분 4% 기준으로 2019년 장부가액이 1,700억 원 정도였는데 국제 상황 등으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번 달 기준 장부가액은 7천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보다 9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팔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전뿐 아니라 발전사 내부에선 회사채를 갚기 위해 알짜 자산을 팔아치우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수익이 안 나면 당연히 팔아야겠지만 배당금이 갈수록 늘고 있는 자산을 파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내색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발전사들은 해외 자산 매각이나 지분 조정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인도네시아 사업과 남동발전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 남부발전 미국 가스 복합 발전 사업, 중부발전 미국 태양광 사업, 동서발전 인도네시아 탄중 석탄화력 발전 사업 등 10곳이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입가와 매각가를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현 시세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야 헐값 매각인지 아닌지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자산 매각이 추진되면 헐값 매각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145조로 자기 자본의 2배를 넘어섰고 올해 적자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전 측은 해외 사업 구조조정으로 1조 9천억 원을 확보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이 어디인지는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100세 시대가 찾아오면서 노년기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100세 시대 노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지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평균 수명의 증가로 호모 100 시대, 이른바 100세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예전에는 은퇴 이후에 기대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로서의 노년을 논했지만 이제는 은퇴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노년기를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다양한 담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노인이 행복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뭐 밝고 행복하고 지혜롭다 이런 쪽보다는 좀 어둡다 이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장수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꼭 오래 사는 게 좋은 걸까요? 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노년기는 사고, 즉 가난과 질병, 고독, 그리고 할 일이 없다는 의미의 무위까지 4가지 고통을 겪는 시기라고들 하죠. 아무래도 신체적, 정신적 노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노인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에 기여하거나 책임감 있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또 무능할 것이다 등의 선입견을 가지기 쉽고요. 또 돌봄이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은 노후를 떠올리면서 두렵고 비관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노화에 기인한 인지적인 감퇴나 상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복잡한 신문 기사를 여전히 잘 이해하고 또 장기나 바둑처럼 복잡한 생각을 요하는 취미도 잘 유지하시고요. 또 나이 든 과학자들도 여전히 혁신적이고 복잡한 연구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연구재단이 2011년에서 2020년에 최근 10년간 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한 79명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69.1세였고 최고령 수상자인 201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존 굿 이너프 교수는 당시 만 97세였습니다. 노벨 과학상을 받은 분들 대부분이 노년층이었다라는 점이 정말 좋은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희망을 전파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그 노인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자신의 언니들이 치매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나중에 치매에 걸릴지 모르겠다라고 두려워하는 할머니 모습에 손녀가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할머니와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해서 1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신 박막례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 그럼요. 네, 70대가 넘어 시작한 유튜브를 통해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에 세대를 가리지 않고 큰 공감을 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행복한 노인의 표본으로는 국민 MC로 불리시던 송혜 선생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 송혜 선생님은 향년 95세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송혜 선생님의 삶은 여러 측면에서 조명되었지만 그중에서도 90세가 훨씬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방송을 계속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사회활동을 하시던 모습이 많이 회자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송혜 선생님은 우리에게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노년의 삶에 일종의 롤모델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송혜 선생님은 가장 고령의 나이에도 방송 활동을 하신 걸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셨다고도 알고 있는데 정말 제 롤모델이십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이 개인적으로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다라고 할 때 혹시 떠오르는 모습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건강하고
또 모아둔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습은 아마도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하고 상당히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신체적인 건강과 안정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러한 요소들은 노년기의 행복한 삶의 긍정적인 요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러한 여건들만으로 행복한 노년기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년기의 행복한 삶은 단순한 웰빙이 아닌 주관적 웰빙, 즉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정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예로 들어볼까요? 1938년에 하버드 입학생 268명의 삶을 무려 72년간 추적한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50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하고 정상 수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중 80세에 누가 더 행복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느 쪽이 더 불행할까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을 지목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는 50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80세의 정신건강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즉 50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 못한 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상적인 수치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더 행복한 노인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힌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신체적 건강은 아니고요. 스스로 나 자신을 얼마나 건강한 사람, 즉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를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행복은 고통의 양이 아니고요.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즉 심리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자아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행복한 노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승화, 유머, 이타심, 억제와 같은 자아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행복은 고통의 양이 아닌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자, 이 말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런 것을 자아 방어 기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실행해야 이제 내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네. 자아 방어 기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면요. 승화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공격성을 권투나 격투기, 축구와 같은 공격성을 발현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방식을 통해 표출을 한다거나 마음속에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그림으로 적절히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해요. 네, 또 유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서글퍼하기보다는 무게감을 조금 줄여서 조금은 가볍고 서로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의 재료로 삼는 태도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다들 두려워하는 죽음의 이슈도 조금은 가볍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는 성숙한 유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타심은 자신은 형편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평생 김밥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부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즉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을 뜻하고요. 억제는 의식적으로 현실적인 대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즉 만약 나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한 식사를 하고 싶어도 적절히 의식적으로 누를 수 있는 힘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처 능력은 장수 노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의 100세 장수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장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어야 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장수 노인들은 가난과 자연재해, 가까운 가족의 사망과 같은 어려운 생활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대처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었던 겁니다.
네, 내면의 힘이 강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아 방어 기제와 함께 노인이 되면 불행할 거란 편견을 줄이면 노년기에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또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예,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노년기에 20대보다 건강하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은퇴 후에는 일을 할 때만큼 스스로 생산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그 발달 시기에 맞는 적응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적응은 본래 생물이 서식 환경에 보다 유리하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생물학의 기본 개념이지만 예. 적응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맞춘다는 의미로 통용되죠. 발달 심리학자인 하비거스트는 인간 발달 과정에는 각 단계마다 달성해야 할 과업이 있다고 제시하였고요. 예. 노년기에는 감소하는 신체적 힘에 적응하기, 은퇴와 감소하는 수입에 적응하기,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하기, 자신의 연령 집단과 친밀한 관계를 확립하기, 만족스러운 삶의 방식을 확립하기 등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받아들여야 하는 쇠퇴와 상실에는 적응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복한 노년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어르신들이 쌓아오신 시간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뭐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쉬세요가 아니라 자문을 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도 더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게 해드리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을 3차원으로 구조화해 인체 내 독성을 낮추고 전기 전도성을 높인 수화젤을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연구팀은 수화젤 내 전도성 물질 함량 대비 향상된 전도도를 위해 그래핀의 배치와 정렬을 조절해 3차원적인 그래핀 구조를 가진 수화젤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같은 양의 그래핀으로 구조화하지 않는 대조금보다 5배 정도 높은 전도도 값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금속 기반의 전극을 대체해 인체에 활용할 수 있는 생체 적합하고 더욱 효율적인 전극과 센서 등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2020년 발생한 남극반도 시모어 섬의 이상 고온 현상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진은 2020년 2월 9일 남극반도 시모어 섬에서 지난 40년간의 평균 기온보다 14.6도 높은 15.5도가 관측된 원인은 시모어 섬에 발생한 팬 현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극반도가 위치한 미도 60에서 64도 지역은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발생하는데 이 바람이 남극반도에서 남북 방향으로 펼쳐진 산맥을 지나면서 팬 현상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팬 현상은 바람이 산맥을 가로지를 때 산등성이를 넘어 하강하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가 다음 달 1일까지 글로벌 창업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혁신과 지적재산, 파트너십 구축과 글로벌 진출 전략, 창업 생태계와 스타트업 문화 등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 강의와 토론, 네트워킹이 진행됩니다. 본 과정은 파스테르 네트워크의 다양한 글로벌 트레이닝 과정 중 하나로 파스테르 네트워크와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가 지원합니다. 국립광주과학원은 플라스틱의 올바른 사용과 재미있는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두 얼굴의 플라스틱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플라스틱 혁명과 플라스틱의 역습 등 총 5개의 존으로 구성됐습니다. 관람료는 4,000원이며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물가에 소비자들은 장보기가 겁이 나고 농민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동시에 인상되면서 서민층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는 살리고 물가는 잡는 솔로몬의 정책을 위해서 온 정부가 더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